느낌 왔습니다. 무슨 느낌이요? 이분 찐인 것 같아요. 왜 어떤 기준으로? 저는 촉이 좋잖아요. 네, 이분 찐입니다. 심층 인터뷰. 뒤젠펠트 발음이 일단 원어민 발음은 네, 들어보도록. 박형준 사업개발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감이 조금 한국말로 하기는 좀. 네. 일단 회사 이름 한 번만 좀. 네. 뒤젠펠트 이렇게 부르시면 뒤젠펠트. 예. 아까 제가 뒤젠펠트. 요거 한 거 맞아요? 도슨포트. 너무 같다. 네, 조금 너무 같네. 약간만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해주실 말씀 네.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 뭡니까?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희 뒤젠펠트 기술이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젠펠트 기술이 세계 최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이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시고 요거 네. 옆에 사이드에 네, 요거 네. 있는데 의자 낮추시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기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냥 괜히 뭐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후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뭐 회수율부터 공정 부분까지 실제로 자랑할 만한 회사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업체이긴 한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체인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가볼까요? 일단 뭐 기업 소개는 어떻게 더 하실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시간 주시면 조금만 더 네.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뒤젠펠트는 2009년에 갑자기 나온 기업이 아니라 2009년에 독일 연방 정부가 독일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리토렉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모태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요소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을 모두 리사이클링해서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저희 뒤젠펠트만 갖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시려는 많은 기업들이 저희 기술을 교과서 삼아서 이제 참고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술 개발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독일 벤데버그라는 도시에 저희의 데모 플랜트를 직접 건설해서 저희가 리사이클링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사이클링 시설이 작지 않고 규모면으로 독일에 한 3위 정도 되는 큰 규모다 보니까 저희 뒤젠펠트를 리사이클링 R&D 기업이 아니라 리사이클러로 오해하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을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저희 기술력, 그다음 연구 경험 이런 성과들을 저희가 인정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독일 니더닥센주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셨고요. 올해는 전 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독일 지속 가능성 어워드에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R&D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최종 수상자 후보로 선정돼서 지금 수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 소개 시간 더 안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출제 하시는데. 근데 이게 네네. 독일이랑 유럽에서 배터리 재활용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같이 성장을 하는 거겠죠?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는 독일과 유럽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요. 저희한테는 전 세계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전 세계 카 OEM,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 광산회사들, 화학회사들, 미국 시장 쪽에서도 많이 연락을 오고요. 그래서 작년 말 올 초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다른 메탈 가격도 동방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은 조금 간망세로 돌아서는 추세고 오히려 유럽 시장이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EU 차원에서도 규제안이나 환경 정책들은 워낙 강하게 빡빡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발전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산업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거기서 이제 기술력까지 두각을 보이는데 또 따지고 보면 시장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중국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이것도 뭐 LFP냐 MC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리사이클링 시장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사이클링 자체는 뭐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죠. 다만 중국에서 하시고 있는 건 LFP 기반으로 하시는 것들이 많고요. 지금 주로 리사이클링을 할 때 고가로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건 NMC 기반 배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유럽이나 미국 또는 한국 바탕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네네. 시장이나 앞으로 시장 전망도 한번 여쭤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수명하면 한 5년에서 10년 말하는 분들도 있고 10년 뭐 정도 길면 보시죠. 뭐 예. 8년에서 12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2025년에서 한 30년이 폐배터리 엄청 많이 나올 때야. 그러면 여기 시장이 만개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네. 실제로 시장 규모나 아니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폭발하는 만개하는 시점을 어느 때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냐. 네. 그래요. 전기차가 성장하면 결국 그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에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다음 전기차 배터리는 또 어느 수요로 성장을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연동된 피드스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차의 30% 정도가 전기차로 대체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몇 년까지요?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 전체 경차의 30%. 30%, 최소 30%. 최소 30%. 예. 2040년까지는 70% 정도까지가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 수요로 보자면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 그다음 2위가 이제 유럽이죠. 그런데 유럽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 정도 되면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한 3,500기가와트시, 2040년 정도 되면은 한 6,500기가와트시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럼 이게 리사이클링에 어떻게 영향이 갈 거냐? 이제 이렇게 되면 리사이클링의 피드스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 EOL 배터리죠. EOL 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온 공정 스크랩들. 이 두 가지 피드스탁이 어떻게 추이가 변할 건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유럽 기준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가 리사이클링 마켓에 풀리는 20% 정도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온 EOL 배터리고 80%가 공정 스크랩이라면 30년에는 40%가 EOL, 그다음에 60%가 공정 스크랩, 그다음에 40년에는 완전히 역정돼서 90%가 EOL, 그다음에 10% 정도가 공정 스크랩으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정 스크랩 수율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공정 수율은 이 스크랩은 줄어들 테고 EOL 배터리는 쏟아져 나올 테고요. 요거를 조금만 더 가시화해서 숫자로 해보면은 2040년 정도 되면은 2040년에는 매년 한 600만 톤 정도의 전기차 배터리가 리사이클링 마켓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600만 톤. 600만 톤. 이게 수량적으로 따지면 보통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시스템 큰 팩이 한 450kg에서 50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40년 정도 되면 연간 유럽에서만 120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풀린다. 리사이클링 시장이 그 정도로 확대되고 성장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이걸 말씀드릴 수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금액으로 또 뭐 그냥 곱하기 보통 얼마 뭐 하면 되겠죠. 뭐. 몇백조 원 시장 열린다 막 이런 헤드라인들은 많잖아요. 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그 같습니다. 메탈 가격이랑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것도 이거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하고 커나갈 것이냐라는 대전제가 먼저 또 깔려야 돼가지고 아까 목표가처럼. 아까 목표가처럼 변수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200만 대 연간 1,20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재활용으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를 보고 계신 거고 유럽에서만. 유럽에서만.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까지는 다른 경제 채널에서도 전반적인 시장 얘기는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네. 네네. 그러면 이게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사실 결국은 배터리 업체가 다 먹을 것이다. 대기업이 다 먹을 것이다. 이거를 재활용하는데 이거 왜 다른 기업 주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이 시장은 이 패권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한국 쪽에서 유달리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주고 간 이 전기차 배터리가 네 거냐 내 거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유럽은 이걸 약간 다르게 보거든요. 네.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상품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건 위험물이고 폭발물이고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거를 누가 가져가는 소유권 이전에 이 수거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를 먼저 따집니다. 수거 의무. 네.
이게 지금 조금만 해도 폭발할 수 있고 유해물이고 폐기물인데 그렇죠. 이거를 누가 수거해서 누가 안전하게 사회로부터 이걸 안전하게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분할 거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된다는 게 유럽의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수거 의무를 1차적으로 자동차 OEM한테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하는 방향성의 차이인데 저는 수익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수거 의무를 먼저 따지는 게 방향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가요? 배터리 업체가 가져가요? 개인이 가져갈 것 같진 그러게요. 않고 뭐 했는데 역시나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구나. 아니 그러면 수거 의무가 있다는 거는 네. 그 배터리에 대한 그 가치가 되건 쓰레기가 되건 책임감을 가져라라는 정책적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책적인 뜻입니다. 아. 너네 이걸로 해서 사고가 나면 너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뜻인 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너네가 수입을 해왔는데 이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면 너네 배터리 책임져.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에서 나온 염수방전, 유럽에서 염수방전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가 암시장에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배터리 제조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배터리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방향 자체는 아닌데 이 정책이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책임을 누가 질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거 소유권이 누구 거야? 돈을 누가 벌 거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네. 그러면 듀젠펠트 같은 기업은 네.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뭘로? 저희는 R&D 기업입니다. 어? 저희는 장비를 만들지도 않고요. 리사이클링을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독일에서 3위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리사이클링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 이 리사이클링 시설은 저희의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한 데모 플랜트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 리사이클링 시설을 통해서 저희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들에게 이전하는 거 그리고 그 이전을 통해서 기술료를 받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일단 그러면 R&D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을 모셨으니까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배터리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지는 개념을 알아야 거기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좀 설명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잠깐 설명을 하면 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기 배터리가 리사이클링 시설에 들어오겠죠. 네. 들어오면 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모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시스템 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 배터리가 방전, 그 다음에 해체, 파쇄, 건조 그리고 선별 공정을 거쳐서 여기 나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블랙매스까지 만들어집니다. 블랙 그게 매스. 아, 그게 배터리에서 뭘 뽑는 거예요? 유가금속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블랙매스까지 만드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하고요. 전공정이라고 그래야 하는. 전공정, 전처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공정, 하공정으로 이렇게 부르습니다. 어디는 또 프리트리트먼트, 포스트 트리트먼트 명칭들이 다 다른데 저는 지금 이걸 전처리라고 부르고 전처리. 그리고 이 전처리에서 나온 이 블랙매스를 가지고 열 기반인 건식 공정 또는 약품 기반인 습식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망간, 리튬, 니켈, 코발트를 분리해내는 것을 후처리 또는 후공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상공정과 후공정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샘플들은 전부 다 저희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게 바로 전처리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배터리 재료가 100이 들어가면 100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100이 들어가면 100이 나온다고요? 소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회수율이 100%라고요? 네, 전처리 공정에서요. 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거 무해하죠? 뭐 우라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네. 배고파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회수율이 100%가 나옵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질문을 딱 2주 전에 독일에서 들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독일에 보면은 건식 공정, 후처리 공정에서 건식 공정은 양대 산맥이 있는데 건식 공정은 아헨공대, 그 다음에 습식 공정은 TU 브라운 슈바이크 대학이라는 저희 기술진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두 공대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아헨공대랑 같이 주기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교수님이 연구소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은 2013년부터 리사이클링률이 90%에 달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그 90%의 기준이 뭐냐? 한국의 전처리 공정은 기본적으로 열 공정, 소선 공정을 한다. 그럼 열 공정, 소선 공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650도까지 올리기 때문에 네. 제일 처음 전액이 다 없어진다. 아, 저게 전액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분리막인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터가 다 타버리죠. 이 두 가지가 보통 15% 정도 되는데 아. 그럼 애초에 85%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90% 리사이클링이 된다는 말이냐. 애초에 와. 그게 맥스 값이구나. 그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착시 효과다. 유럽은 이야기를 할 때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률을 따질 때 배터리 무게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무게당 뭐 2030년 뭐 70%까지 리사이클링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은 보통 블랙매스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다 빠져 있는 데서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리사이클링률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군요. 그래서 리사이클링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을 같이 합쳐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죄송한데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 팟캐스트로 또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꿈나라 갔다 왔다고 졸아가지고 감미롭긴 한데. 감미롭게 알겠습니다. 네, 계셔가지고 크게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재활용률을 여기가 보면은 이 위에 보면은 네. 이게 저희 듀젠펠트 리사이클링 공정입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오게 되면요. 방전을 거치고 네. 해체를 거쳐서 저희 기계적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습식 공정으로 가는 거죠. 저희는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 모두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원을 보시면 듀젠펠트의 재활용률이 나옵니다. 91%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 모두를 합쳐서 이렇게 합쳤을 나오는 때. 겁니다. 다만 저기에 세퍼레이터 분리막 부분이 4%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 업체랑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상용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95%까지 저희가 재활용률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공정 과정에서도 습식이랑 건식이랑 나뉘잖아요. 네네. 어떤 차이와 각각의 어떤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습식이랑 건식은 전처리 공정이 아니라 후처리 공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온 이 블랙매스를 또는 이 블랙매스 전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메탈들을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으로 뽑아내느냐. 이게 습식 공정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습식, 뽑아져요? 건식. 뽑아지죠. 건식 공정 같은 경우는 그 큰 용광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용탕이라고 부르는데 용탕. 예, 용광로에다 그냥 배터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제일 거칠게 이야기하면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합금이 나오죠. 합금. 예, 그럼 이 합금을 약품 공정을 써가지고 근데 아주 순도 높은 합금이 나오기 때문에 약품을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가 금속을 회수해내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다만 건식 공정에 약점이 있어요. 건식 공정은 이 용탕에 넣어서 이거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리튬이랑 흑연이 훼손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리튬을 어떻게 훼손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또 건식 공정은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죠. 열을 1000도 이상 올려야 되니까 배터리 한 2개 놓고 난 다음에 열 1000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대신에 아주 순도 높은 메탈들이 추출이 된다. 이게 건식 공정의 장점이고 한꺼번에 그러면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이제 규모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건식 공정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습식은 보통 저희가 말하는 리칭이라든지 추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가 금속들을 회수해내는 게 습식 공정이고. 근데 이제 약간의 뭐 질문 드리는 입장에서 네.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도 몇 가지 드릴 아, 수밖에 네. 없는데 결국 이 뭐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그렇고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도 그렇고 재활용까지 하는 거는 네네. 환경을 생각해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자꾸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린워싱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기엔 친환경적인데 결국 이거 보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하더라. 예. 우리가 종이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 대신 썼는데 종이 빨대 만들 때 탄소가 더 많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깜빡 속을 뻔했네. 네. 뭐예요, 이거?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전기차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를 한 17톤 전체 생애 주기에서 17톤 정도를 만들어내면 내연기관 한 38톤 정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중에 30% 정도가 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리사이클링까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야 되냐? 그럼 우리 전기차 왜 하는 거냐? 당연히 그쵸. 하셔야 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술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하냐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의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건 다 리사이클링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오염수도 줄이고 유독가스도 줄이고요. 이 저희 듀젠펠트 기술 자체가 바로 여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염수도 제로고요. 오? 유해가스도 제로입니다. 에이 어떻게 이게- 그렇겠어요?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독특한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답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건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염수 방전된 재료를 안 쓰다 보니까 오. 오염수가 적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온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사이클링 전처리 공정은 온도를 650도까지 올리는데 저희는 온도를 80도 이하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화수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기술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도 일반 공정이 한 10배 이상 됩니다. 저희는 전기적 방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50%를 저희가 전기 배터리가 들어왔을 때 방전 시스템을 통해서 뽑아서 저희 공정에 직접 잡아넣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염수도 제로고 네, 그리고 나오는 가스 불화수소, 유해가스도 유해가스도 제로고도. 제로고 네, 이거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만 들으면 네네. 사실 뭐 디젠펠트가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게 다른 기업들이 따라간다? 네. 그럼 배터리 무한 생산해가지고 그거 네네. 재활용 다시 딱 하고 100% 네. 딱 뽑아내고 네네. 다시 그 뭐 나쁜 유해 물질도 없고 네. 이러면 그냥 무한으로. 무한동력 같은데 느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죠. 아 그거 팔러 나오셨구나. 아 그거 팔러 나오셨구나. 저희한테 이제 기술을 이전 받으셔야 되니까 아. 저희한테 기술을 이전 받으시면 애초에 리사이클링을 처음 시작하는 진입자분들도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술 이전 다 해드리고 장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아니면 현재 공정에서 최저가 공정에 불만이신 분들은 여기에 최저가 공정에 저희 기술 이전을 받으셔가지고 최저가 하시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R&D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처음부터. 맞습니다. 아. 저는 이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결은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소유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네. 책임으로 보느냐의 접근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 이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것도 말짱 꽝 그렇지. 아닌가? 마진이 남아요. 하는 맞습니다. 도중에 비용이 많이 들면 맞습니다. 인력도 충분히 많이 필요할 테고 맞습니다. 공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전시키는데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비용 문제는 그럼 어떻게 상쇄합니까? 저희는 굉장히 저비용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기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원하면 방전 같은 경우는 풀 오토메이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불화수소 같은 게 배출되면 이 불화수소를 배출을 막기 위해서 후단에 가스오프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가스 오프 시스템. 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 저희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불화수소가 안 나오니까요. 와. 오염수가 나오면 오염수 저장하셔야 되죠. 그 다음 오염수 여가하셔야 되죠. 그쵸. 중화제 쓰셔야 되죠. 약품 쓰셔야 되죠. 또 재활용 폐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염수가 안 나오니까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아니 근데 이걸 시장으로 좀 넓히면 네네. 듀센펠트는 잘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외의 다른 업체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사라 그랬잖아. 아까 그렇게 살았고. 아까 라이센스 라이센스 사는 거. 얘기할 때는 안 속삭이셔. 네. 목소리가 커지셔. 아,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네네. 기업들은 그런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추가 비용까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저희 기술력 때문에 필요 없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공정이 간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카펙스 측면에서 훨씬 큰 이득이 있고요. 오펙스 측면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보통 다른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드니까
저희 라이센스피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저희 기술을 쓰시는 게 오히려 카펙스, 오펙스 측면에서 더 이득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님이 아주 날카로운 우리 3프로 구독자님들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대머리 독수리님이 네. 애초에 100% 기술이고 독보적인 기술인데 독점하면 되는 거지 왜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건가요? 대머리 독수리겠어. 이거를 저희가 거의 뭐 매주에 한 번씩 듣습니다. 오. 너네 기술이 좋은데 직접 너네가 리사이클링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출범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연방정부가 공적인 과제로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저희는 출범 자체가 이렇게 공적인 R&D 기업에 꽂혀 있다 보니까 저희 창업주고 그다음에 저희 오너들이 전부 다 저희는 R&D 기업이라는 데 딱 꽂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것 좀 확장하시죠 라는 말씀하고 저희도 뭐 조인트 벤처 하십시다. 그게 수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우리는 R&D 기업이고 R&D 하는데 추정할 거니까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별로 회사 운영하고 공장 차리고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네네. 기술력을 좀 어드밴스 시켜서 그거를 파시는 데 집중을 하시겠다. 그거 자체가 스트래티지네요. 네, 기술을 보급하는 데 좀 더 맞습니다. 느낌. 확장한다. 확장하는 게 저희는 저희 기술이 유럽의 스탠다드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고 인체에 모야한데 전체적인 정책이랑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또 송곳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뒤젠펠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네네. 좀 그런 난이도 있는 챌린지 이런 거는 뭡니까? 혹은 인더스트리 안에서 약점이라든지 상대적인 극복하려고 하는 과제? 그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는 이 라이센스 모델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 라이센스 모델이 많이 낯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기계 팔 때 기계값 넣어서 팔면 되는 거지. 야, 내가 기계를 샀는데 거기다가 라이센스 비용까지 또 줘야 돼? 컴퓨터 그렇잖아요. 윈도우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장비 업체나 이런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이런 접근할 때 거부감들이 있으세요. 또 하나는 한국의 리사이클링 기술은 적정 기술에 가깝거든요. 적정 기술이라 하면 리사이클링에 딱 맞춰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 기판을 먼저 기판에서 유가금속 회수해내고 플라즈마 TV에서 해내고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리사이클링에 딱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기술을 보조하는데 다른 기술을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이질감들이 있으세요. 우리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비싸게 돈 주고 해야 되지? 근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이렇게 기술을 낮게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비용이라든지 안전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한국의 문화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쉽지 않기는 합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질문 관점이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요거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유럽에서 네. 이 뭐 어쨌든 배터리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네네. 이 K 배터리나 중국 배터리나 네네. 뭐를 더 좀 좋게 보고 있고 아니면 뭐가 리사이클링하기 나중에 좀 경제성이 있고 좀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뭐 기업의 배터리 혹은 그런 것들? 왜 이걸 나한테 묻지라는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이 두 가지라서요. 네. 하나는 어떤 배터리가 더 좋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왜 어떤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네네. 지금 중국에서 네. 네.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얘기가 진짜일까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뭐 유럽에서가 아니더라도 네. 약간 싼 전기차 LFP 배터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통계에 대해서도 뭐가 맞는 정보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배터리 리사이클을 하시면은 그 또 인더스트리도 마켓도 좀 공부를 하실 테니까 저희가 지금 리사이클링 하는 배터리 중에도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재료적인 측면에서 LFP 같은 배터리는 유가금속이 NMC,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할 때 보통 코발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코발트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죠. 낮기는 한데 배터리 성능만으로 따져보면 이번에 CATL이 8월 달에 배터리 성능 향상된 거 480kg까지인가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네, 그것도 아주 네. 저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올 4월에도 CATL이 그 무게에 대비해서 어떤 배터리 기술을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정체가 뭐냐? 뭐 콘덴스드 배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에 들어갈 배터리들을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NMC냐 뭐냐 이렇게 이 재료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절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리사이클링 할 때 경제성 측면으로 보면은 이 LF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에서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하는데 예, 습식을 할 때 그래서 리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이 이 LFP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습식 처리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에서 중국 무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약간 중국은 야 그냥 내수용 아니야? LFP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은 엄청 높은데 그거 다 내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CATL도 유럽으로 가는 거는 3원 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서도 네. 점유율을 엄청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수용으로 네네. LFP를 중국이 실제로 많이 하면 네네. 재활용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3원계 쪽으로 물량이 엄청 많아야 네네. 재활용을 할 때 더 효율성 있고 많은 자원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수용이든 뭐든 LFP가 많으면 네네. 재활용 측면에서는 불리한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이 1위래.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일단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 자체에서 워낙 많은 물량들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량이 받쳐주고 있고 누군가가 리사이클링은 해야 되니까요. 네.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은 보통 리사이클링이 전처리 후처리 같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요. 그렇게 규모가 작아도 전처리 후처리가 합쳐져서 하다 보니까 결국 전처리 단계에서 손해가 나도 후처리 단계에서 이 손해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시스템. 아 보통은 분리돼 있어요? 지금 전처리 후처리가 같이 안 돼 있는 업체들도 많죠. 아. 예, 그래서 전후 처리가 따로 되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습식 공장은 국내에 있는데 포스코 습식 공장은 국내에 있는데 그 재료를 저기 폴란드에 있는 PLSC에서 받아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갇힌 시설이 아닌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업체 경쟁력이나 네. 시장 점유율이나 네네. 벌써 포스코만 얘기하더라도 그럼 비용 올라가겠네 뭐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가요? 보시기에. 일단 습식 같은 경우 뭐 그리고 전처리도 그렇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톱 레벨입니다. 뭐 중국과 같이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배터리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모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경험이 아주 충분하죠. 그 다음에 습식 쪽으로도 많이 하시고 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상공장까지 지으셨으니까요. 다만 이게 경쟁력으로 이어질 건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국내 안에서만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피드스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대한 기술이 적정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리사이클링 기술은 아직까지는 적정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에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최적화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불안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비적 문제입니다. 이 장비가 리사이클링에 최적화된 장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제가 아시는 어떤 전문가는 조금 혹독하게 한국에서는 리사이클링을 고추 말려야 될 장비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 문제죠. 유럽으로 만약에 이렇게 안정화된 장비가 안정화되지 않은 장비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인력으로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기술자들이 달라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유럽은 8시간 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해결 못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3%가 중국
돈에 넘어갔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중국이랑 뭐 이해관계 있으신 거 없으시죠? 아유, 저희는 전혀 없죠? 없습니다. 예. 있어요? 왜 그런 오해들을 하실까? 아유 하도 중국 배터리에 대한 얘기하면 네네. 또 한국 배터리의 주식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있어서 또 그거를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듣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쪽이 아니라 라이센스 사라로 결론나지 않을까 싶어서 듀젠펠트. 조마조마했었는데 듀젠펠트, 그렇게 또 듀젠펠트. 오해하실 수가 있겠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는 한국의 이 뛰어난 경험과 리사이클링 이 경험과 저희 기술과 이 장비력이 합치되면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기업들, 경쟁력 이런 기업들이 저희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사이클링 시장을 같이 장악하실 수 있도록 석권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폐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듀젠펠트 박형준 사업개발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